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저희는 사실 진작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시장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QT에 대한 내용이 이사록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증시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2.9% 하락이 있었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렇고 지금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3.2% 이제 선물 기준으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어제 오늘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QT가 지금 그럼 어떤 거고, QT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QT를 안 하지 않겠어? QT의 부작용 때문에 연준이 그런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겠어? 라는 게 약간 희망회로적인 내용들이 사실 리포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말 그런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이지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부분 알아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움직였던 거, 프로그램 매매 움직였던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종 수급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랑 연초 이후로 코스피 코스닥 수급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등등등등 미국채 10년까지 좀 차트는 좀 이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인 이제 엘드갭이랑 페드 모델로 코스피 코스닥 S&P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M 한국 수출액 오늘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마 내일 또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될 텐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본다고 했었던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 V, 코스피 등등등등 미국채 10년까지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 홀딩스, 이제 추세가 좀 이제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 자체도 그렇고, 키스코 홀딩스랑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기 때문에 LG화학, 포스코, LG전자, 한국기업평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이 그냥 원래 안 좋아서, 사실 요즘에 목이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좀 여러모로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먼저 이제 QT에 대한 내용부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결국 QT가 뭔지를 알려면 QE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이게 사실 QE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QT를 하는 거니까요. 이제 QE가 그냥 영어로 이제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돈을 푼다, 그냥 돈을 손쉽게 풀어낸다, 이제 그냥 찍어낸다라는 그냥 한국말로 그렇게 그냥 의역을 하셔도 될 것 같고, QT는 이제 quantitative tightening 해서 그냥 이제 돈이 이제 풀린 그 돈을 이제 좀 줄인다라는 느낌인데, 쪼인다? 줄인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QE에 대해서 그냥 오늘 워낙 지금 QT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좀 처음부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QE에 대한 흐름입니다. 일단 목적 자체는 양적 완화가 이제 QE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게 상업은행의 보유 현금 확대. 이제 왜 상업은행의 보유 현금이 확대가 될까? 이제 회계의 이제 재무상태표, 대차대표로 한번 보면은,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100억 단위가 이제 1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국채에 이제 100억을 사서 자산이 이렇게 1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국채를 팔았겠죠. 헬퍼TV 제가 팔았다고 치죠. 제가 국채를 팔았습니다. 자산에서 국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현금으로 받겠죠. 네, 현금이 이제 100억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 현금을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물론 이제 금고에 넣어놓는 사람도 요즘에 뉴스 보니까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특이 케이스를 빼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은행에다 넣어 놓겠죠. 그럼 이제 이게 제 은행에 맡겨놓으면 은행에 빚이 되게 되는 거죠. 제 현금이. 근데 그럼 또 은행엔 또 현금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 자산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또 연방준비은행에 맡깁니다. 뭐 꼭 안 맡겨도 되는데 이제 워낙 풀리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많아지면 연방준비은행에게 재예치를 하는 금액이 많아져서 이 초과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차가 깔끔하게 다 맞아지는 거죠. 100 늘고 100 늘고 100 줄고 빵 100 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체가 이렇게 다 맞아지는데 결국 이 양쪽 하나의 목적은 이 상업은행의 예금을 그러니까 예수부채랑 결국 지중금 자체를 증가시키는 게 이제 주 목적이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단 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자산에 대해서만 뭐 많이 아는데 뭐 결국 QE 양적 완화를 하면 자산이 이렇게 증가하고 QT 양적 긴축을 하면 이제 이 자산이 감소를 하는데 대부분 그냥 이 자산에 대해서만 쳐다봅니다. 근데 솔직히 중요한 건 자산이 아니라 그 반대 계정이 이제 부채이거든요. 부채 계정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부채 계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실 몰랐었고요. 이제 근데 이게 사실 근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이제 QE랑 QT가 어떻게 흘러간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부채를 또 살펴보면 이제 부채 뭐 크게 뭐 사실 더 있는데 이제 제가 큰 것만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제 큰 게 이제 유통통화가 있고요. 유통통화 진짜 이제 프린트된 달러, 그냥 진짜 이제 종이 달러 있잖아요. 뭐 여행 가서 이제 쓰는 그런 종이 달러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은행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놓은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 일반 계정이 미 재무부,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겠죠?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수를 이제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모아놓은 현금, 이제 국가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버스 레포가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빚이죠, 단기 빚. 이 네 가지로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딱 봐도 뭔가 좀 이때부터 이 보라 색깔이 유난히 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2008년부터 이렇게까지 늘었던 적이 없는데 이제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뭐 이게 늘어나고 있는 원흉은 이제 뭐 소위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요즘 뉴스에 그런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공급 병목 현상이다. 지금 막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난 거기 때문에 이 공급 병목 현상만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사라지면 물가도 낮아지고 이제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데이터상. 이 OECD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면 OECD 이제 국가들 합산치 데이터고요. 뭐 OECD 말고 뭐 사실 미국도 있고 뭐 한국도 있고 한데 뭐 어차피 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OECD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ECD 소매 판매가 그냥 수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 그리고 OECD 산업 생산이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는 하고요. 요만큼 이제 줄어들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줄어든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게 늘어나는 게 문제일까요? 뭐 사실 줄어든 게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이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럼 앞으로 뭘 할까요? M&A도 지금 많아지고 있죠. M&A도 많이 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뤄왔던 투자를 또 진행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때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특히 뭐 2008년도에는 공급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무너졌었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게 갔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공급량을 늘리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대출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대출이 늘고 있나라는 데이터를 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당연히 제가 대출이 늘고 있으니까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1년 5월부터 이 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예대율이 위에 있죠. 이 양적 완화 때문에 대출은 증가를 크게 못하는데, 빨간색이 대출이거든요. 완만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 양적 완화 때문에 상업은행의 현금이 증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양적 완화의 주 목표가. 그래서 예금, 이게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돈이 정말 넘쳐났다. 그냥 이제 금융시장에 돈이 넘쳐난 거죠. 은행의 예대율이 59%밖에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원래는 뭐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때나 다 100%였었고요. 근데 이제 대출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뭐 대출이 늘어나서 뭐가 문제냐, 뭐 경기가 좋아서 대출이 늘어난다는데 수요가 좋아서 당연히 뭐 그것만 봤을 땐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이거죠. 대출이 증가를 하니까 은행이 이제 현금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은행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것도 연준에다가 자산, 그러니까 현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대출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금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대출을 늘리려면. 그러니까 원래 양적 완화를 하면 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때도 보면 그냥 지급준비금만 거의 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5월 정도부터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지급준비금 이자는 과거에는 0.1% 줬었고 지금 0.15% 주는데, 0.15% 받는 것보다 뭐 3%, 4% 대출 이자 받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을 매입을 하려면 부채를 뭔가는 늘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버스 레포라는 거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리버스 레포 계속 늘리면 되잖아. 그냥 지급준비금 대출이 많이 나가서 지급준비금 이렇게 감소하더라도 아니야, 리버스 레포를 이만큼 증가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논리적인 게 필요하겠죠. 그냥 이제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에 대해서 못 늘린다라고 하려면 이제 못 늘린 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못 늘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단기 금리가 또 튀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결국 양적 완화라는 게 단기 금융 시장에다가 돈을 푸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 단기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단기 금융 시장이고, 페드라고 하면은 레포가 아니죠. 이 RRP, 레포긴 한데, 리버스 레포긴 한데, 이 RRP를 하면 연준에게 돈을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담보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제 국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럼 단기 금융 시장 돈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돈이 없어지니까 돈이 귀해져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6월 FOMC 때 이제 IORB 금리랑 SOFR, 이게 SOFR이 이제 RRP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높입니다, 실제로. 이때 근데 내려갔던 거는 TGA, 재무부 일반 계정,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통과시켰던 그 재정 정책을 집행을 하면서 단기 금융 시장에 돈이 이제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어차피 그 효과가 뭐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제 다시 RRP가 증가되면서 이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월 이때부터 RRP를 제가 증가시킨다 했잖아요. 그거에 맞게 연준이 IORB 금리를 올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month T-bill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리가 이제 여기까지 IORB 금리까지 튀어버린다면, 이 IORB 금리가 이제 지급준비금 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근데 그게 사실 기준금리예요. 이 IORB 금리가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금리가 여기까지 튀어버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RRP를 늘리다 보면 그냥 RRP를 늘리는 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대출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려야 되고, 이 부채도 빨리 줄여야 된다. 왜냐면 지급준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이제 페드도 테이퍼링 이제 300억 달러씩 하면서 원래 6월 말에 끝내던 걸 3월 말에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이
12월 FOMC 할 때부터 그 한 다음 날부터 사실 QT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면서 이 QT 때문에 결국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말한 지 지금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시장에선 이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제서야 이제 사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효율적인 건 맞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가장 크면서 가장 기회가 되는 거는 항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요. 이제 효율적인데 이게 타임 레그가 좀 있는 겁니다. 시차가 좀 있어서 그 기회를 잘 노리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근데 시차가 있게 와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일단 QT는 이제 될 텐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RRP고 결국 대출이 늘면서 RRP도 못 늘리고 더 이상 결국 이제 RRP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RRP도 이제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자산 매입 축소 QT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알아야 될 거, 그럼 QE가 정확하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상업은행의 현금을 늘리는 건 무슨 행위냐.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제 반영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금융시장 유동성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좋아요. 이제 뭐 채권도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 올라가고 주식 가격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근데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이 그냥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거 뭐 제가 재난지원금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10억을 줬다고 생각해보죠. 1인당. 아 너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냥 그 10억을 쓸 수 없고 은행에만 넣어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실물 경제에 영향이 있나요? 근데 이제 그건 실제로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없죠. 그냥 쓸 수 없는 돈이니까. 뭐 금융시장엔 영향은 없지만 실물시장에도 그건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금융시장에 돈이 들어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만 실물시장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QE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물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QT는 양적 긴축은 금융시장에 돈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지준금이 줄어든다는 거가. 그 금융시장에 돈은 흘러가면서 금융시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실물경제에 이게 돈이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이 돈이 은행에 있는 돈을 써서 실물경제로 이제 흩뿌려진다라는 개념이라 실물경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소위 이제 인플레이션. 실제로 실증 사례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2019년 중반까지 이제 테이퍼링을 하죠. 실제로 자산 규모가 뭐 대충 4.5조 달러에서 3.8조니까 뭐 한 0.8조 정도 감소하네요. 0.8조 정도 이제 감소를 하는데 그럼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왜냐면 이게 실물 경제로 실제로 돈이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실물 경제로 흘러가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 생산자 물가 2015년부터 바닥을 찍고 2019년까지 쭉쭉쭉쭉쭉 올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줄여야 될 게 이제 윌러 연준 이사가 제가 FOMC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엄한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제 논의가 되고 그냥 이제 좀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윌러 연준 이사가 했던 말이 연준 총 자산을 GDP의 20%까지 좀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줄일 겁니다. 여름에 아마 시작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냐? 지금은 40% 정도 됩니다. 40%를 20%까지 낮춰야 되고 과거 테이퍼링 했을 때는 거의 한 6% 정도에서 한 17.6% 정도까지 감소를 시켰던 겁니다. 실제로. 그럼 지금은 20%까지 감소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자산을 줄여야 될까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4.3조 달러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줄어들었던 게 0.8조 달러였죠? 근데도 물가가 올랐었죠. 꽤나 많이. 그때 미국채 30년이 3.3%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0.8조 달러 줄었던 게 4.3조 달러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넘쳐날까? 근데 그때는 그리고 연준만 양적 완화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많이 했는 상황에서 그 돈들이
과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온다면 뭐 임금을 받는 근로자시라면 우리 월급이 그만큼 올라갈까? 물건 가격 올라가고 하는 거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내가 들어놓은 적금과 예금이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는 자산을 사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뭐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은 아닌데 이제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데 그 기다려야 될 타이밍은 또 이제 실질금리랑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질금리가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인데요. 이 약간 진한 이 색깔? 얘랑 이제 이 파랑 색깔이 실질금리인데 이 파랑 색깔은 물가채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실질금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되는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가채를 실질금리고 이 파랑 색깔 얘는 뭐 세피아라고 할까요? 이 세피아 색깔은 제가 진짜 이제 코어 PC랑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랑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을 해서 제가 이제 계산으로 구한 값입니다. 뭐 둘 다 사실 실질금리입니다. 뭐 사실 실제로도 둘 다 쓰고요. 시장에서도. 중요한 거는 둘에 대한 뭐 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가 됐던 게 75년도, 12년 중반, 16년 중반,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 이렇게 세 가지, 네 번째 있었는데, 네 번이 있었는데, 공통점들이 다 이제 실물 경제가 좋진 않았을 때였어요. 이제 뭔가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공통적인, 그러니까 체감적인 경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그거고 또 차이점이 지금은 있다면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솔직히 물가에 비해서 너무 이제 과잉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또 그래서 다르거든요. 이때랑 밸류에이션이 좀 다릅니다. 또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겠죠. 이제 미국 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쪽이 어차피 지금 가장 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링이라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PBR 이제 트레일링이긴 하지만 PBR이 조금 더 좀 완만하다 보니까 PBR로 살펴보면 뭐 다 컨버블 이후로 지금 최고치인데 과거에 이제 2012년 중반, 2016년 중반 뭐 둘 다 이제 낮았을 때잖아요. 실질금리가 밸류에이션이 보시면 상당히 낮죠. 근데 이제 PBR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건 ROE 이제 수익성인데 두 년도 다 수익성은 또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익성이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ROE가 이렇게 낮았다, PBR이 이렇게 낮았다는 거는 뭐 엄청 밸류에이션이 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S&P가. 근데 지금은 수익성은 과거밖에 안 되는데 과거 수준인데 PBR은 거의 뭐 5배입니다. 5배. 이제 거의 다 컨버블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과연 증시가 좋을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증시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금리가 낮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때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할인율은 비록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가지만 증시 이제 실적 자체가 더 좋아지니까 증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뭐 실적은 전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오버해서 올라갔다. 과하게. 그래서 지금까지야 할인율이 낮았었으니까 이 실질금리가 매우 낮았었으니까 뭐 오케이였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실질금리가 이제 매우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실질금리 이제 만기별로 제가 모아놓은 건데요. 이게 2년은 뭐 살짝 뭐 내려가긴 했지만 실제로 주식 시장에 중요한 건 10년, 30년입니다. 이게 5년, 10년, 30년인데 30년 보시면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10년 금리는 이제 실질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저는 1에서 2%까지는 갈 거다. 이 레인지 안에는 간다. 그래서 자산을 사신다면, 인플레이션 자산을 사신다면 뭐 저는 요 1에서 2% 요 사이 때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금리에 민감한 그런 주식들, 뭐 이제 우리금융지주나 현대해상 뭐 그런 주식, 특히 이제 낙폭이 컸던 현대해상이 참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이 실질 금리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올라가면서 증시는 계속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대출이 늘지 않겠습니까? 안 느니까, 대출이 안 느니까 이제 QT를 못 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럼 QT에 대한 부작용 연준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경기를 위해서 파월이 다시 돈을 풀어줄 겁니다. 아니면 돈을 줄이지 않을 거예요. 금융시장에 돈을 줄이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말이 이제 성립을 하려면 재정정책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970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짜 강하게 왔었거든요. 실제로 괜히 올라왔는데, 이때 기준금리가 막 20%까지 갑니다. 그럼 왜 기준금리가 20%까지 갔느냐? 실제로 뭐 경기가 이때가 뭐 그렇게 성장률이 좋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이 그때보다 성장률이 높습니다. 이 1970년도보다. 근데 성장률은 지금이 더 높은데 왜 그때 미국 채권금리랑 기준금리가 20까지 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과 1975년 이때 당시랑 공통점이 있는데 딱 공통점이 실질금리가 낮다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둘 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했던 거예요.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재정정책을 완전 푼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까라고 하면은 뭐 약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 하진 않겠습니다만, 중요했던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뭐 이미 그건 뭐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그럼 이제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를 살펴보면 그런 거죠.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출이 안 늘 수 있습니다. 뭐 오케이입니다. 대출이 안 늘면 지급준비금이 안 늘겠죠? 안 줄어들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쉽사리 더 풀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재정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뭐 돈이 있어야 돈을 뿌릴 거잖아요. 재정정책을. 뭐 국채를 발행하든 세금을 높이든 이제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이 현금을 늘릴 겁니다. 현금이 느는데 뭐 느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쓸 거잖아요. 재정정책은 쓰는 거잖아요. 이 돈이 훅 감소를 할 겁니다. 그럼 부채가 훅 줄어들어 버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뭘로 메꿀 것인가인 거죠. RRP를 늘릴 건가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요. 이건 거죠. 그럼 이 재정 정책을 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이 줄어드는 거를 그럼 뭐로 메꿀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설사 뭐 그냥 돈을 더 풀어서 메꿀게, 뭐 메꿀 수도 있습니다. 뭐 불가능하진 않죠. 근데 메꾸는데 중요한 건 재정 정책을 하면서 이 돈이 실물 경제로 이미 흘러가기 때문에 물가를 이미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날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돈이 실제로 풀려 나가는 거니까요. 실물 경제로. 근데 그 상황에서 돈을 또 찍는다? 라고 하면은 물가는 더 그냥 물가를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그냥 불난데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푼 거를 이제는 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 거죠.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그냥 강제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부터 미국 증시가 정말 기나긴 랠리를 펼쳤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그래도 오르긴 올랐죠. 미국만큼은 못 갔지만 뭐 글로벌 증시들이 나쁜 때는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그거를 다 되돌릴 수 있는 사이클이 왔다. 이제 파티는 저는 끝이 났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계속 사실 파티는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이제 끝이 난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실 뭐 대본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두서없이 썰을 퍼는 거라서 뭐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사실 낙폭이 적은 편이긴 했습니다. 딴 나라에 비해선 한 1.1% 정도 하락이 있었고 코스닥 2.9%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좀 크게 있었죠.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았었고요. 규모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한 2,100억 정도,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800억 정도 코스피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1,800억 매수, 기관 4,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6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400억 정도 매수, 기관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특별한 건 이제 외국인이 장 초반에 6천억까지 매수를 했다가 싹 되돌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3,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1,2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2,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중 수급이 아니라 이제 12월 선물 만기로부터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요. 2조 정도. 외국인은 뭐 소폭 매수 중이지만 2.1조 선물 매도한 거를 봤을 때 뭐 그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초 이후로 수급은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개인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뭐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주시간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겁니다. 이제 페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둘 다 공통점은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뭐 낮은 수준이죠, 사실. 그래서 뭐 페드 모델이나 일드갭이나 둘 다 조심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특히 이제 국고채 금리 튀는 상황이라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금리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페드 모델은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오히려 뭐 코스닥도 밸류에이션 충분히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추세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점 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코스피랑 S&P 이제 일드갭하고 페드 모델인데 좀 벌어져 있긴 하죠.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돼 있는데 이제 어차피 양적 하나 끝나고 이제 QT하고 어차피 또 남은 건 자사주 매입도 어차피 2% 세금 매길 상황이고 재무 부담 때문에 과거처럼 자사주 매입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밸류에이션 갭은 저는 메꿔지면서 미국 쪽의 낙폭은 중기적으로는 훨씬 더 크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 같은 경우는 두 나라 다 내려가고 있죠.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용장구 추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일단 먼저 합산 수치부터 좀 살펴보면 23조 5천억 정도 되면서 한 1천억 정도 늘었었는데 뭐 어차피 중기적인 추세는 빠지고 있는 추세라 레벨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거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신용장고 증감 속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이 더 풀리기 어렵다는 구조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2 통화량 대비해서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랑 뭐 코스닥, S&P, 나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살펴보면 이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S&P나 뭐 나스닥 둘 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제 한국 쪽도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둘 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추세 자체로는 계속 빠지고 있고요. ISM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경기 모멘텀 자체는 약해졌지만 뭐 저는 경기는 계속 개선은 되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경기 회복 강도는 좀 약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글로벌 GDP도 코스피 시총 S&P 이제로 나눠봤을 때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S&P는 아직 빠지진 않았지만 곧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아직은 200일이나 뭐 120일, 50일 못 넘고 있으나
이게 어차피 이틀 정도, 그러니까 이 영업일 후행이거든요. 뭐 지금쯤이면 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제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한 이틀 뒤부터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나오는 데이터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한 월하 정도 데이터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 뭐 코스피는 코스피 200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닷컴버블 이후로, 닷컴버블이 아니죠. 1998년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닷컴버블 때까지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1파, 2파, 그 다음 금융위기 전까지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17년, 18년 상승이 5로 큰 1파전 완성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3회 1일 조정이고 여기가 3회 2라고 보고요. 3파에 2파.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고점 거의 다음 부근에서 빠지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3-1파부터 살펴보면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로 고점은 쳤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2파랑 4파를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도 고점 잘 다였었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질 때 뭐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파 고점 치고 여기가 A, B, C로 큰 A파 조정 끝이 났다라고 보고 여기 이제 5파랑 B파를 그어서 B파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죠. 이제 그어서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저점 잘 닿았기 때문에 채널은 유효했었고 여기 깨질 때 아 C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아 C가 이제 진짜 끝이 났구나 뭐 두 번의 이제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4 저점하고 A 저점 그어서 채널링 하면 여기 이제 깨질 때 또 무너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국내 쪽이 레버리지가 커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좀 선물이 아니죠. 옵션을 좀 매도를 한 게 아니죠. 이제 풋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장 초반에 한 0.7 마이너스 그 정도?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그때 마이너스 한 0.4 정도 됐었거든요. 그 좀 매수를 좀 했다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준선까지는 가겠다 해서 기준선 부근에서 또 1차 매수하고 많이 가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거의 파 정도까지 갔었죠. 이제 파 정도에서 또 매수를 하면서 한 4분의 3 정도는 매수를 했는데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일단 여기 26일 횡스팬하고 구름대까지 아예 깨버리면 좀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A, B, C로 A였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아마 A, B, C로 A, B, C로 아마도 B도 끝이 났고 저는 C를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C의 1, C의 2, 지금 C의 3 정도라고 보고요. 이 C의 3이 빠지고 나서 저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한 433 정도? 요 정도까지 결국은 중기적인 추세로 빠지지 않을까. A, B, C상 이게 1배거든요. 딱 이 A파 하락한 정도까지는 빠진다라고 봐서 좀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MAC나 RSI도 뭐 충분히 빠질 만한 룸이고 구름대 밖으로 벗어나면 이제 26일 프랭스팬까지 딱 역전이 되면서 구름대 넘지 못하면서 볼린저 밴드까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뭐 최상의 시나리오다. 뭐 단기적으로 반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구름대가 그렇게 쉽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겠으나 올라갈 수 있겠으나 어차피 결국은 빠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냥 바로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사실 전환선 방향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기준선 방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선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는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역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까지 역전이 되고 전환선 방향 내려오면서 전환선 기준선까지 역전이 되면서 볼린저 밴드 타고 가면 뭐 가장 이제 최악의 모습이 되면서 진짜 333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여기가 전환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무너지면 정말 와르르 할 수 있다. 와르르 정말 333까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4파 부근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냥 엘리어트 파동상 보통 4파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또 하필 또 여기가 또 4파 부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여기 5 치고 나서 A, B, C로 A 하고 B 나오고 나서 이제 C에 1, C에 2, C에 3이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만 해도 추세가 나쁘진 않다. 추세까진 나쁘지 않다. 파동으로는 전 빠진다라고 말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추세도 좋지 않다. 이로 돼버린 거죠. 구름대까지 다 깨버리는 상황. 완전 추세까지도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여기가 1파, 여기 2파, 여기 3파, 4파 트라이앵글로 딱 잘 모양 깔끔하게 나오고 5파 나오고 이제 A, B, C로 저는 크게 빠진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5파를 좀 봐보면은 이제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하고 나서 여기 5에 1, 2, 3, 4, 5가 이제 여기까지 봅니다. 전고점이 여기긴 했는데 이제 그냥 불규칙 B가 아니라 이건 이제 확장 B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ABC로 A고 이게 ABC로 B여서 여기가 이제 지그재그 여기가 플랫 한 다음에 이제 C가 아마 1.618 정도로 빠지지 않을까. 예, S&P가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S&P는 좀 계산치를 잘 보진 않아서 S&P를 숏해놓진 않았으니까 전 나스닥을 숏해놨어서 S&P는 아마 그래서 1배보다 이게 확장 B로 갔기 때문에 4,400 정도 빠지지 않을까. 1차적인 목표는 그게 아마 여기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 정도까지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죠. 한 440 요 정도? 이게 거의 200일 이동평균선 정도잖아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B로 반등하리라 봅니다. B 반등하고 쭉 빠지는 거죠. 뭐 이렇게 가는 모습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여기가 이제 주가 떨어지는데 올라가고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는데 거래량 떨어지고 주가 내려가는데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는데 거래량 떨어지고 주가가 내려갈 때 거래량 올라가는 상황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기도 다이버전스도 뭐 계속 나고 있었었고요. 여기도 주가는 올라갔는데 보조지표는 떨어지는 다이버전스 여전히 이제 주가 빠지면서 이제 보조지표도 빠지고 있는 상황 계속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이제 S&P도 이제 추세마저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다. 물론 뭐 다른 거보다는 아니지만 52이동평균선에서 막히긴 했습니다만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근데 뭐 나스닥은 더 심합니다. 나스닥은 더 심하고요. 추세가 3, 4번이죠. 이제 52이동평균선 여기 한 번 돌파 시도 여기서 2번 돌파 시도 3번 돌파 시도했다가 이제 와장창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그냥 쭉쭉 가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요 정도 갔다가 뭐 이렇게 되돌리는 일은 없다고 보고요. 한 요 정도 되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저는 갈지 아니면 여기 그냥 1배까지 되돌리면서 이게 확장 B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냥 1배를 되돌리면 계산치 보면은 나스닥 현물 같은 경우 1배 되돌리면 한 15,386? 근데 뭐 이걸지 아니면 14,600일지 뭐 모르겠으나 근데 뭐 15,400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보다는 사실 못해도 여기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사실 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 2, 3, 4, 5 요 정도 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됐고 뭐 저항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계속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안 좋죠. 이제 1, 2, 3, 4, 5 이게 5의 1이냐 5의 5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저는 계속 이제 5의 5였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여기 전고점 넘기 전까지는 매수하는 건 추천을 안 드리고요. 이미 추세선 다 깨지면서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위든 미치든 튈 거라고 막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좋지 않은 추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 다시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 올라가면서 여기 후행 스팬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시 벌어지면서 튈 수 있거든요. MACD도 그렇고 조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급락하면서 이제 전환 기준선까지 다 있는데 뭐 단기 반등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빠진다. 뭐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보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제가 넘었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전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5 치고 나서 여기도 A, B, 3의 1, 3의 2, 3의 3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봅니다. 여전히 여기도 이제 기준선에서 걸렸죠. 근데 뭐 걸렸다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빠지긴 했죠. 사실 거의 2.9% 빠졌으니까.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O 치고 나서 여기 A고 B에 A, B, C 나오고 결국 C로 빠진다. 뭐 이렇게 보고요. 뭐 항생 여전히 뭐 추세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가실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상해 종합도 뭐 중국 쪽은 저는 계속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계속 지지부진한데 결국 위든 미치든 칠 것 같다. 근데 뭐 굳이 지금은 방향성은 없다. 근데 결국은 곧 튀리라 봅니다. 뭐 달러원은 위로 튀고 있죠. 그래서 뭐 그냥 튀면은 뭐 튀는가 보다. 뭐 저야 달러가 워낙 많아서 뭐 저는 뭐 계속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엔 코스피 이제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그때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 사실 대규모로 숏을 했었고요. 그랬다가 이날 대규모로 다 매도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부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그랬다가 오늘 뭐 일부 정리를 하고 이제 코스피로 간 거고요. 근데 여전히 뭐 매도한 거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뭐 거의 한 여기까지는 전 빠지리라 봐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했었죠? 이제 달러 원까지 했던 것 같은데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 사실 좀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사실 원유도 제가 막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아가지고 뭐 증산은 그냥 기존대로 하기로 했었고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그냥 여기가 이제 뭐 A든 B든 C든 1, 2, 3이든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뭐 확실하게 제가 막 유가를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진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추세는 살아있긴 한데 뭐 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괴선들이 다 모여있긴 해서 저는 그래서 하방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 이제 볼린저 밴드 엄청 모여있죠. 실질금리가 어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금은 올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결국은 내려간다고 봅니다. 금은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금리 올라가면 금 내리거든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1에서 2, 아까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그때 이제 금을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금은 저는 중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보고요. 구고채 우리나라 10년 금리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냥 ABC 여기서 끝이 나고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올라갈 것 같다인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물도 이제 고점 계속 갱신하고 있죠. 뭐 지금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고점 갱신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리라. 미국 국채는 쭉쭉 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근데 쭉쭉 가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건 있죠. 당연히 이제 이런 건 있는데 이러다 이렇게 가는데 결국 중기적인 방향은 올라가리라 봅니다. 그 다음 뭐 키스코홀딩스도 뭐 괜찮죠. 지금은 이제 전환선 기준선 넘고 9일 26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뭐 RSI, MACD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벌어지면서 이걸 이제 타고 가면서 이 구름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좀 근데 여기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뭐 좀 힘겨울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어차피 그때 이제 손바뀜이 많이 날 거라 뭐 저는 요거를 이제 기다리신 분이라면 그냥 이제 올라가는 거를 그냥 좀 버텨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뭐 투자야 다 당사자들의 이제 본인들의 책임이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여기까지 이제 힘들게 버텨놓고 요거 조금 올라갈 때 이제 이제 너무 힘들었다 이제 반등했으니까 팔아야지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고요.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5,5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솔직히 내재 가치로는 7만원 정도까지 뭐 금리가 올라가도 좀 내려가긴 했지만 뭐 7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해서 이렇게 주가가 빌빌대고 있는데 어차피 400억 정도 주식담보대출 받은 거 어차피 결국은 회사에서 돈 빼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벌써 그 빌린 지 이제 올해 5년 차거든요. 어차피 결국 유상감자를 하든 무상증자를 해서 뭐 자사주 소각을 하든 뭐를 하든 세 개 다 하든 어차피 결국은 할 것 같다입니다. 그때 이제 반등을 하겠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이제 다 돌파를 하면서 금리 워낙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26일 프랭스팬도 호전이 되면서 구름대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도 워낙 쌌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저렴해서 충분히 살만하다. 이제 금은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지만 여기는 실질금리 올라갈 때 좋은 종목이라 왜냐면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얘도 지금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실질금리 빠질 때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저는 쭉쭉쭉쭉 더 가리라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보더라도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중기적으로 괜찮지 않나 현대해상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 지주도 뭐 여기도 금리 영향을 받는 현대해상보다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기준금리에 조금 영향을 받고 현대해상 국고채 10년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물론 국고채 10년에 기준금리가 연동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 국채 10년이라는 게 기준금리 고점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거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국고 10년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기준금리가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시장이 예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 다시 구름대로 들어오고 기준선 부근까지 와서 이제 이게 기준선이 꺾이느냐 이제 다시 기준선을 하회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뭐 중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 좀 잘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좀 시간이 늦어지긴 했는데 오늘 보는 종목들 살펴보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2만 5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 아니죠. 오늘 LG화학이죠. LG화학 같은 경우 현재 주가 69만원이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그냥 지금이 거의 적정한 주가 레벨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냥 절대가치 평가로는. 근데 이제 지주사 할인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조금 더 비싸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많이 싸지긴 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싸지긴 했는데 막 저는 그렇게 손이 갈 정도로 싸 보이진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솔루션 뭐 상장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수급이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사실 손이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뭐 각형이 될지 파우치가 될지 뭐 그 고체형 배터리가 얼마나 빨리 개발될지 뭐 사실 배터리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서 차라리 소재 쪽이면 모를까 이렇게 완성 쪽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가?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뭐 많이 낙폭이 컸다 보니까 뭐 사실 반등이 있는 건 맞는데 뭐 사실 뭐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냥 그래도 제 돈을 굳이 태우고 싶지는 않은 종목이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술적 그냥 분석상 일단 뭐 RSI나 MACD 바닥 찍고 반등하는 거라 뭐 기술적 반등일지 진짜 반등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살려면 여기 기준선이라도 넘고 사고 기준선 하회하면 뭐 그때는 파시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 깔끔할 것 같고요. 기준선 넘어갈 때 매수, 뭐 깨질 때 매도. 이게 꼭 사고 싶으시다면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주주 환원도 잘 한다 그러고 지금 뭐 분할하는데 자회사 뭐 상장도 안 시킨다 하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한 3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는 밸류에이션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충분히 저는 저렴한 상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면 뭐 그래서 좀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사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조금 더 안전하게 가면 그냥 구름대 넘고 사면 되지 않을까. 구름대 넘고 사자. 근데 이제 여기 전환선 기준선 이미 넘어서는 상태에서 여긴 밸류라도 조금 쌌으니까 뭐 좀 살 수 있는 구간이긴 했었던 것 같다. 근데 이왕 넘어온 거 확실하게 구름대 넘고 사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름대 다시 내려가면 그때 팔자. 뭐 이렇게 손절 라인을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3만 5천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요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싸다. 뭐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싼 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조금 더 저렴해 보입니다. 뭐 최근 반등이 있긴 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근데 추세가 일단 좀 여기도 다시 좀 꺾이고 있긴 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 또 200 이동평균선 딱 맞고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약간 무서워 보인다. 여기선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기준선 정말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선에서 이건 꼭 지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름대든 뭐든 1차적으로는 전환선에서 사실 매도를 했던 게 저는 맞았을 것 같고요. 근데 매도를 못했다면 기준선이라도 깨지면 꼭 매도하자 뭐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다음 한국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적정한 주가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싸다. 근데 이제 금리를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엄청 싼 것 같진 않다. 근데 금리를 감안 안 했을 때는 싸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 평가 근데 워낙 뭐 많이 빠지긴 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여기도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뭐 손이 가진 않는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랑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뭐 상당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봅니다. 둘 다 상당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상으로는 둘 다 뭐 낙폭이 컸죠 사실 증권주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사실 굳이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고 싶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게 추세가 안 좋은 거는 뭐 똑같고요. 26일 프랭스팬까지도 깨지면 이제 뭐 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 과거 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빠지고 있어서 또 볼린저 밴드 딱 넘어갔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름대 밑에 전환선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26일 프랭스팬도 다시 역전됐고 그래서 뭐 좀 역전을 이렇게 빠지는 걸 보는 게 A, B, C로 이렇게 크게 빠질 가능성이 뭐 저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결론은 실질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다. 어차피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융시장 자체 대부분 자산들이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 실질금리 반등할 때 올라갈 수 있는 뭐 현대해상 같은 종목이나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거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올라갈 때까지는 뭐냐 1에서 2 될 때까지는 좀 몸을 사리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숏을 하시던가 이제 저는 뭐 나름 되게 대규모로 하거든요. 이제 숏을 뭐 금액을 밝히진 않지만 뭐 생각보다 그냥 매우 크게 하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숏이나 지금 이제 오늘 또 코스피 숏도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좀 쉬실 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쉰다는 것 자체가 현금에 대한 투자죠. 그러니까 쉬는 것도 현금에 대한 투자긴 한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현금 투자하고 실질금리 1에서 2 갈 때 그땐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땐 현금 투자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자산을 더 확대를 하시는 게 인플레이션 자산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